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이점 주제는요. 외국인 2조 2천억 원어치 선물 폭풍 매수, 하락 배팅 개미 털기 시작되나입니다. 오늘 검은 수요일이라 표현했듯이 사상 최대 낙폭, 하루에만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4%좀 급락했습니다. 어제는 또 매도 사이드카를 보이더니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 거래 대금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62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방금도 수급 동향을 보자면요. 현 선물 시장 나란히 외국인은 빨간불 매수로 나서준 모습이었습니다. 급락을 보인 지수와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우리 시장 연이틀 정말 탈탈 털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진 않은데 탈탈 털린 듯한 우리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에서 2조 2천억 원어치를 강하게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다시 털만큼 털었다. 상승 시작하나? 맞나요? 최창림 대표님. 사실 그 외인이 현물이 아닌 선물에서 2조 2천억을 샀다. 요거는 이제 강력한 쇼커버링의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공매도의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 전환을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태세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이 팔고 있었거든요. 조 단위 넘게 팔고 있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매수세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장 막판 갈수록 계속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아마 내일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현물 쪽으로 외국인의 또 공격적인 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오늘 하고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통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테마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는요, 70년 동안 이어져 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뭐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한다 이 이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단기간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펀드멘탈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외인의 2조 2천억 선물 매수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이란 전쟁 몰랐던 건 아니기도 했잖아요. 이 단기간에 풀릴 내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서프라이즈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태우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어떤 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이든 이제 옵션 시장이든 바라보는 거는 결국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물 시장 먼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동반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이제 매도 움직임들이 뭐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지난 2월에만 21조 매도를 하다가 어제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뭐 5조 이상의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현물 시장의 매도가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좀 나타났었는데, 장 막판 앞두고 이제 매수 움직임이 좀 전환됐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물과 이제 옵션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제와 오늘의 급락 이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동향인데, 여기 두 번째 쪽에 있는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장중 내내 선물 시장에서 사실 매도가 계속 꾸준히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대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이제 3시 20분경 이때 이제 동시호가 때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흐름들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들, 그 규모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콜옵션에 대한 매수, 그 반대로 이제 풋옵션 매도, 이거는 결국에 시장을 좀 더 상방을
다시 좀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현물에서의 매수 전환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장막판을 앞둔 시점에서부터의 매수 전환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을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다시금 좀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새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께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요. 그러면 풋이나 콜옵션이 상방을 좀 전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콜이라는 건 결국에 시장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는 게 콜이고 반대로 이제 떨어질 거다에 베팅하는 게 풋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를 거에 베팅하는 물량이 많아진다? 자연스럽게 시장 방향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위쪽으로 이제 상방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이제 풋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하방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시장을 역시나 상방을 좀 바라보는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도 역시 우리 시장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졌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네요. 근데 우리 시장 또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사실 전쟁 중인 국가들보다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더 큰 게 또 사실이거든요. 이 1000포인트 한 달 동안 올렸는데 이거를 만에 다 반납해버렸어요. 이게 9.11 테러 때보다 정말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증시만 이렇게 하락이 큰가요, 최창림 매니저님? 우리 증시만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심지어 뭐 미국 증시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커플링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동안 사실 쉼 없이 달렸어요. 쉼 없이 달렸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될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빌미 삼아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좀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는데 오늘 완전히 공포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버스와 또 풋옵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하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일일베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우리 시장 보면 사실 뉴욕 증시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글로벌적인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V자 반등을 위해서 오늘 그리고 어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지만 회기도 굉장히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올라갈 때도 역사를 쓰긴 했지만 또 내려갈 때도 역사를 쓰는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네요. 근데 우리 시장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두 분 다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주셔서요. 근데 우리 또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이후에 그래도 80%가량은 올랐다라고 좀 짚어주셔서요. 오늘 딱 서킷 브레이커 나왔거든요. 이태우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그래도 바닥 딛고 좀 빨간불 시원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내일장은 뭐 그래도 충분히 강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확률상 좀 높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간밤에 미증시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나와주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쨌든 결국에 과거부터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한 다음 날의 주가 반등이 대부분 과거에 한두 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등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지금 현재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2022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와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들의 명확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이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되돌림을 보여줬었는데 당시에 2022년도에 밀렸던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매달 계속해서 깎였었어요.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고 회복을 했던 그 국면과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내일장에 이제 충분한 강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전통적인 아주 강한 강세장에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최대 낙폭 구간이 한 20% 초반 정도까지가 좀 보여졌었던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어제와 오늘 뭐 연이틀 한 18% 이제 지수가 좀 밀린 구간은 사실 뭐 내일 장 초반에 추가적인 어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어떤 저가 매수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 반대 매매 내일 아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오는 반대 매매가 뭐 마지막에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8시, 9시에 반대 매매 나올 때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이태호 매니저님?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일단 반대 매매 물량의 어떤 기준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뭐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있고 KRX가 이제 거래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기준은 KRX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규장 마감했을 때 기준의 하락폭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게 9시부터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뭐 증권사별로 좀 차등해서 이제 시차를 두고 반대매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에 대한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지금은 밸류에이션보다는 매크로에 좀 더 주목은 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여전히 뭐 지금 시장이 연이틀 이제 밀리다 보니까 과거에 항상 이제 바닥 구간을 어느 정도 지지해줬던 그 밴드 하단 구간까지 또 밀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내일 장 초반에 어떤 투매성 물량이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만큼은 좀 강력하게 어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이 쪼그라들었던 투심을 이제 다시 좀 자신감을 얻어볼까라는 좀 희망까지 좀 주셨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아까 방송 전에도 얘기를 살짝 했지만요, 최창림 매니저님,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잠깐의 반등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게 다시 추세 상승으로 지속되려면 이 전쟁 종식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호. 사실 그 중동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단기간적인 테마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하한가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장 초반에 약간의 변동성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마무리가 될 거다. 사실 그 전에 이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 한번 차트 흐름들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항상 단기간에 끝났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사실 대표적인 종목은 약간 가벼운 흥구석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반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중동 리스크예요. 다. 전부 다. 예, 굉장히 단기간에 짧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운 것 뿐이지 통상 한 1주에서 한 2주 사이에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한 1주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지금 이제 하한가로 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빠진 이유 자체가 중동 리스크잖아요. 근데 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 그럼 다시 주가는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반등 나올 가망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마주들의 장 마감 후 변동성을 보면 이 시장의 분위기를 더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분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130조 원에 좀 육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금이 빵빵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서요. 이게 인버스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태호 매니저님?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는 싶습니다. 일단 뭐 증시 예탁 잔고가 지금 뭐 130조 원 수준으로 뭐 이제 내일 또 확인이 될 텐데 역대 유례 없는 수준의 예탁 잔고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어떤 수급 주체들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 개인입니다. 근데 그 개인들의 물량이 어디서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금융 투자 매수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ETF성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이죠. 근데 이 ETF성 매수 물량의 어떤 그 원천을 또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직장인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개인연금 계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ETF 매수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자금만 해도 이제 1월 넘어가는 구간에서 벌써 920조 원입니다. 근데 이 자금 중에서 72%가 아직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한 주식형 펀드 같은 부분들의 한 28% 정도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자금 유입될 환경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결국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실적도 물론 실적이지만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강한 과대낙폭 구간에서 반발성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인버스를 지금 자리에서 접근한다? 오히려 실익이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어떤 분할 매수 대응이나 아니면은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신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손익이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시작을 봤나요? 그래도 인버스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또 레버리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답변이네요. 근데 또 우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야간 거래에서 1,5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 1,466원 선에서 좀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다시 안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창립 매니저님? 네. 사실 그 1,500선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긴 합니다. 다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증시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주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또 높아지는 대로 또 환차익이 개선되면서 또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지금 달러 약세 그리고 저금리입니다. 저금리로 지금 금리 인하로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트럼프 정책의 기조와 역행되는 지금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동 리스크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중동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조금 도피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뛴 거예요. 가격이 뛴 건데 사실 그 지금 트럼프의 입장 그 정책 기조하고도 지금 완벽하게 역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보면 유럽 주요 국가들, 뭐 영국, 스페인 지금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대립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간 선거,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마저도 지금 반대 여론이 굉장히 세요.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세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간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이슈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또 단기간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안정적으로 갈 거고 트럼프는 달러가 떨어지길 원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수출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자국 내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달러가 내려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네. 수출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조만간 전쟁 끝내고 달러는 또 약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에는 역시 약달러가 맞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방이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지만 요즘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원유 가격이 잡히는 걸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태호 매니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환율이 결국에 강하게 급등한 이유가 결국에 이제 원자재 원유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의 이제 흐름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어떤 자발적으로 어떻게 생산이 되는 국가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가 넘어가고 특히나 이 중에서 70% 이상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자연스럽게 원유에 대한 가격 자체가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강세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뭐 지금 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뭐 예측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번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결국에 올 한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 선거,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급증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좀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전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로 이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란의 가장 주된 수입원 한 35% 정도가 석유를 팔아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자발적으로 이제 또 봉쇄를 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자금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범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흐름들, 유가 강세가 좀 더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면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뭐 일괄 매수보다는 좀 분할식의 접근, 뭐 3분할도 좋고 5분할도 좋습니다. 지금은 분할식의 접근은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크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두 분 다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이제 분할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셔서요.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인이 그래도 초반에도 샀다가 중반에 팔았다가 마지막엔 또 결국엔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특히 대형주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사기는 했던데 이 대형주들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창립 매니저님? 네.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인버스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도 놀랬거든요.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는 사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찍힐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예,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발주 이런 어떤 그런 물량들이 발생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어닝 시즌마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좋은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시총 상위주를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우리는 지수를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형주가 가장 먼저 강하게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대형주 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먼저 또는 바스켓 매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좀 그래도 박앤세일 기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근데 사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원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에는 1조 원 넘는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매수였던 하루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거 다 했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그러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태우 매니저님? 뭐 사실 그거는 외국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좀 전반적으로 변동이 나왔을 때 2월 말부터 외국인이 사실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기준으로 21조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만 해도 거의 한 7조 가까이 또 매도를 좀 하다가 오늘은 장막판에 좀 매수 전환을 해주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는 그래도 매수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상대 괴리가 워낙 강하게 좀 벌어져 있던 구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 코스닥의 어떤 관심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외국인의 어떤 수급 움직임들을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의 어떤 소부장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난해까지는 결국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실적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맥락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워낙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설과 전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 소부장 업체들의 물량 증가 효과를 하반기로 갈수록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의 어떤 소부장도 앞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라는 그 관점을 고려해 보면은 코스닥의 어떤 투자 관점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매력적이다. 물론 이제 어제 오늘 급락에 따른 코스피 자체의 매력도도 다시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장을 봐도 괜찮지만은 저는 굳이 선택한다면은 코스닥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힘을 실어준 이태우 매니저님이시고 오히려 코스피 지수를 사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신 최창림 매니저님이신데 조금 더 매운맛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최창림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진짜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코스피 지수 사시겠어요? 아니면 코스닥 지수 사시겠어요? 원래 에코프로 좋아하셨잖아요. 코스닥 지수죠. 예, 코스닥 지수고. 달라졌네요, 그새. 예, 이건 뭐 2차 전지도 좋습니다. 예, 2차 전지도 좋고요. 사실 코스닥과 지금 코스피의 괴리가 굉장히 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의 어떤 스탠스도 지금 3,000포인트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지금 계속적으로 국민 펀드 또 조성을 150조 규모로 하면서 매년간 30조 원씩 계속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들로 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코스닥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가 여기에서 약간 변동성을 그리면서 뭐 조정이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형태를 만든다던가 횡보 흐름이 약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은 되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횡보라든가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스피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연이틀 지금까지 뺀 거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 될 종목들이 아직 많이 못 갔고요. 예, 뭐 지금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에 그래도 두 분 다 코를 외쳐주셨는데 코스닥 하면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도체는 코스피 느낌이 조금 더 전 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한 섹터씩만 골라주세요. 먼저 이태우 매니저님부터. 그 딱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 네.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를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일단은 뭐 사실 제약 바이오도 지금 올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구조적인 확장 국면은 분명하고 로봇 같은 경우도 올 한해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준으로 또 아니면 이제 테슬라 기준으로의 어떤 그 휴머노이드 양산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분명 좋은 건 분명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장 좀 강력하게 나와주는 게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올 한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증설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북미 쪽의 ESS 수요로 급격한 좀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이 성장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을 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좀 많이 있는 업종들 그런 것들로 중심적으로 수급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은 사실 종이 한 끗 차이지만 네. 2차 전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가 가장 좀 상승 매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창림 매니저님은요? 저는 제약바이오 하겠습니다. 예, 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말경에 이제 학회가 여러 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관세를 10% 내지 15%를 지금 일괄적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제외 품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의약품이에요. 예,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생물보안법이 이미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반사이익도 받을 수 있고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중국의 첨단 바이오를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앞서가기 시작하면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 우리가 뭐 경기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약은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되면 그동안 R&D를 미뤘던 그런 연구 개발을 미뤘던 아니면 임상을 미뤘던 그런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든가 임상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제약 바이오에는 좀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코스닥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제약 바이오군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바이오 하나씩 골라주셔서 어제 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내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팔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로봇도 팔아야 되는 수준인가요, 이태우 매니저님? 사야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왜 안 고르셔가지고? 그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까 이제 네. 또 비중 어느 정도로 좀 짓궂으시네요. 비중 어느 정도로 담으면 좋을지 좀 만약- 매력도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그 뭐 이제 2차 전지랑 뭐 제약바이오랑 로봇이 있다. 비중을 만약에 딱 세 가지만 고른다라고 하면은 33%씩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 세 가지 업종 다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뭐 로봇을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로봇을 우리가 지난해까지를 고려해 보게 되면은 연초에는 어느 정도 좀 테마성 종목으로 좀 분류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올해 이 현재 구간에서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섹터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섹터와 이제 테마의 차이는 사이클의 유무 차이인데 우리가 반도체를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업종, 섹터라고 표현하듯이 이제 로봇도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거는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어떤 이제 뭐 부품이나 어떤 밸류 체인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국면의 어떤 초입 구간은 단순히 1차, 2차 상승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3차, 4차, 5차의 강력한 어떤 랠리가 꾸준히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이벤트성 요인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IPO라든지 이런 것들도 즐비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의 주가 상승 시에 로봇주들의 다시금 랠리는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 힘들었던 걸 괜히 매니저님한테 화풀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모두 다 시장 분위기만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은 충분한 섹터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